수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정청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총선, 지선, 대선을 다 총괄본부장이나 선대위 원장으로 그냥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거의 정권을 갖고 치러보고 다 세 가지 다를 3종 세트를 다 이겨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매우 어려운 지휘 작업이고 영역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서울시장 강릉 보궐선거를 이겨야 되고 후년에는 총선을 이겨야 되는데 선거를 지휘한 경험과 실제로 선거를 지원하러 다닐 수 있는 현재 차원에서 당내에서의 전국적으로 고른 어떤 지지 이런 것은 제가 그래도 제일 낫지 않는가 싶은데 우리 정 후보께서 대표 시절에 부산 선거 때는 말실수로 평택 때는 입장이 정리가 안 돼서 사실은 부산과 평택을 거의 못 가다시피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실패는 아니다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고 우리가 성공이라고도 규정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 지휘의 한계가 과연 내년에 다시 하신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대표를 안 해보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요. 선거를 지휘한다는 것은 참모가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대본부장을 했다고 해서 지휘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6.3 지방선거는 제가 당대표로서 지휘를 했고요. 그리고 본부장 등은 당대표와 다 상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한번 해보면 당대표가 실제로 지휘를 하고 참모는 사실상 도와주는 역할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총괄본부장이나 상황실장으로 실제 선거를 치러보신 경험이 그런 당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셔서 그리고 결국 당대표를 맡으셔서 결국 이번에 매우 중요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 파트너인 당대표는 대통령과의 전면 협력 그리고 필요할 때 전면적인 방어를 해야 합니다. 저는 거의 4년간 대통령님과 수없는 독대를 해왔고 과거 이낙연 신당 문제를 포함해서 잘못됐을 때는 사꾸라라고 치면서 과감하게 분명하게 입장을 그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정 후보께서는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그냥 언론이 인정하는 수많은 갈등을 쭉 이어오셨는데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일개 그룹의 수장이라고 지칭해서 사실은 당과 국가와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더구나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랬듯이 필패론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노코멘트를 하는 지도부나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너무 표만 계산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민석 후보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4, 5년 관계 속에서 대화를 많이 하셨다는데 저는 단연코 제가 더 많은 속 깊은 대화를 가장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도 이재명 당시 대표가 저랑 상의를 했습니다. 누가 수석이 되는 게 좋겠냐. 김민석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다는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우리 정 후보께서 대표에 나가실 때나 또는 여러 가지를 하실 때 당연히 저도 많은 추천을 했었죠. 근데 그것은 십자가 밟기라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데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노선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당 지도부인데 그것을 그렇게 근사한 말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원 주권은 결국 당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전대회를 끝나고 나면 우리는 계파 정치가 없는 당의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파 정치를 가장 비판해온 정 후보께서 가장 구태적인 계파 정치를 주도하고 계시다. 지금 몇 분의 최고위원하고 함께 생일 찍기, 홀짝 찍기 이런 거 한 번도 저는 십몇 년 동안 당에서 본 적이 없는 거의 노골적 구태 정치인데 게다가 함께하는 분들이 다 어떤 분은 무슨 대통령 지혈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해서 시비가 있고 어떤 분들은 반명 특검을 추천해서 시비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후보님하고 똑같이 유시민 작가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 그러니까 유일한 공통점이라면 진짜 친명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유일한 공통점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최악의 구태 정치에 그리고 이것이 현재 당헌 당규에도 다 위배되는데 이런 계파 정치적 선거운동을 하실 것인지 매우 우려돼서 여쭤봅니다.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 밖에 18년 동안 있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원들이 늘 자발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구태정치 말씀하셨다는데요. 김민석과 친한, 송영길과 친한 5명을 다 합격시키고 당선시키고 정청래랑 친한 사람을 다 떨어뜨리자. 5대0 발언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는 구태정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30초 아직 안 지났는데요. 네, 하시죠. 그냥 하십시오. 예. 예. 바로 그런 발언, 본인의 발언을 당원 당규와 선거운동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분들 이렇게 해줘라라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확하게 선거운동의 규정에서 정청래 후보께서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했던 그런 조직적 행위가 홍보물을 통해서 한 행위가 정확하게 개파적 선거운동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저는 앞으로 당의 통합을 위해서 이런 구태개파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길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구조적 다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진보 세력과는 연대하고 조국혁신당 같은 당과는 상호 토론을 해서 합당 여부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대대적인 보수, 중도, 진보를 다 망라하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통합, 구조적인 다수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보 민주개혁 세력은 안정적 정권 창출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소중한 것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 다 권위주의적 정권, 유럽의 우경화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은 3분의 2 의석을 자민련이 획득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고 푸틴,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재명 정부를 지키기 위한 구조적 다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청래 후보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2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당대회 후에 당의 통합을 위해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당원들께서 정확히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규 4호 34조 7호 그리고 당규 4호 77조 3항에는 아까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다 허용됐었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민주당의 역사상 이재명 대통령 시절의 선거운동도 그렇고 소위 이렇게 괜찮은 후보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 외에 세 사람이 생일로 찍어서 짝짓기를 하고 그것을 당대표 후보가 일종의 용인을 하고 그것을 함께 모여서 아예 투표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그런 그분들께서 개파적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취소하시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마치 그런 구태 개파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승계하는 것인지 승계한다고 말만 하면 승계하는 것인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정신을 따라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확장 노선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근거 없이 저 사람은 안 할 거야라고 비난하는 당 밖에 민주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분에 대해서 정리할 땐 정리해 주는 것이 당대표 후보로서의 자격에 맞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것이 무슨 십자가 밟기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더구나 이제 30초. 이 중요한 답변 상황에서 시간 30초입니다. 보장해 주시기 이 바랍니다.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도 늘상 그렇게 했고 제가 무슨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원들- 자발적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누가 시키지도 않고 그걸 말릴 수도 없는 문제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랑 더 많은 후보들이 다 몰려다니고 있던데요. 네, 제가 답변 때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정청래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주식이 급상승해서 좋아해서 박수 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급락을 해서 오늘 6천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9,300을 찍었던 주식이 5,600으로 이렇게 큰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한 2천만 명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와 그리고 상실감과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급락했을 때 제가 광순회 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면담 신청을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주식이 오를 때는 서로 전문가들도 부르고 서로 생색도 내고 하는데 주식이 떨어지니까 부르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말이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들어보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실제로 변동성을 크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 대표도 말씀드렸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정부에서 긴급한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당분간이라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거래 중단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송영길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31일부터 정부가 제시한 게 이따 H기금을 1,000만 원, 3,000만 원 올리고 1구자가 아니라 20구자로 해서 좀 거래를 단타 매매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 종목 ETF는 추가로 끝까지 않는 것으로 됐는데 아마 정천 의원님은 이미 돼 있는 거를 중단시켜 버리자라는 말씀 거래 중지. 일시적인 거래 중지요. 예. 일단은 31일 날 이것이 작동된 걸 보고 바로 안 되면 저는 5천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나 그런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증시 안정 기금 같은 걸 발동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정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저는 정부 당국자들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당대표를 하면서 아마 송영길 후보님도 대표하실 때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당에서 해야 될 발언이 있고 당에서 또 청와대에서 내는 안에 대해서 좀 뒤따라가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당에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주의를 했고 당정청 조율을 통해서 실제로 조율안이 나오면 당에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식의 변동성이 큰 것은 실제로 일반 투자자들이 너무나 큰 피해가 있고 또 주식하는 분들은 주식을 해서 돈을 잃는 것이 리스크가 아니라 실제로 불확실성, 변동성의 위기 이것이 실제로 가장 큰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어쨌든 이 부분이 다른 요소도 물론 있습니다만 신뢰 자산이 지금 사실상 고갈돼 있고 주식하는 분들은 이런 느낌이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이랬을 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특단의 정무적,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를 지내셨으니까요. 우리 김민석 후보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경제에 관한 정책 메시지가 신중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고 네. 아이템 변동성이 아니라 구조적 변동성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저에 깔고 말씀드린다면 네. 저는 현 시점에서 비상한 대책을 쓰는 것은 맞긴 한데 이걸 바로 거래 중단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당국에 좀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고 차라리 저는 우리 송 후보께서 말씀하신 우선 하고 필요하면 바로 한 5천 정도로 올린다든가 이런 접근을 조금 놓고 검토를 해서 좀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당국이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사실은 12.3 비상계엄도 내란의 밤도 같이 이겼던 동지고 전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는 우리 다 같이 송구한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토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께는 진짜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송영길 후보가 좀 좋아할 만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외교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외교 관계가 좋아야 수출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상대적으로 수입도 잘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외교적인 부분 중에서 물론 한미동맹, 한미관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평화 정책, 한반도 평화 관리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북미 관계도 중요하고 한미 관계, 남북 관계 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도보다리 정상회담 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꽉 막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부분도 다시 어떻게든지 간에 한번 열어봐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교에 대해서 식견이 높으신 우리 송영길 후보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갖고 계신다면 한 말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남북 관계나 한러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미 간의 관계 속에서 풀지 않으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을 2번 방문한 것도 이런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거였고요. 특히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게 지금 하나오션이 지금 한 3천억짜리 쉐빙 LNG선 6척을 러시아 노바텍으로부터 주문받아가지고 완공을 해놨는데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인도를 하지 못하고 지금 바다에 떠서 녹이 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자 제가 지난번 미국 방문에서 상의를 했고 최근에 엊그저께도 저녁에 미국 측 인사와 하나오션 측 인사를 만나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풀어서 우리 경제도 같이 살고 외교도 풀 수 있게 해야 되고요. 특히 북극 항로를 돌파하려면 저는 한러 관계를 복원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한 11월 중간 선거 전에 푸틴과 뭔가 트럼프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인데 그것도 너무나 불확실성이 큽니다. 제가 잘 아는 분야 질문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그건 뭐 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송영길 후보께서는 닥치고 공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급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 140만 호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LH가 55만 호 공급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제가 LH 노조위원장을 만나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더군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같은 경우도 잘 진척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말씀처럼 공급을 거의 닥치고 수준으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착공을 해야 되고 또 분양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령 지금 뭐 LH 말씀하셨지만은 LH 말고도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뭐 창동이라든가 뭐 태릉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속도를 내려고 했던 부분도 관련한 지역과 또는 기관의 이해관계 때문에 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네. 있어서 그건 당도 저희들이 다 같이 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H가요, 보통 지금 직원이 10,000명인데요. 한 1,200명 정도가 지금 이직을 했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6만 호를 15조 규모로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실제로는 너무 과부하적인 걸린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저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만 말씀드리면 5월 대비 전년 대비 준공률이 주택 공급률이 수도권은 66.9% 감소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42.9%가 준공률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인허가해서 빨리 준공을 시켜야 돼요. 정청래 후보의 9분. 정청래 후보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출마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연임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아마 이례적으로 연임을 했습니다. 그것은 야당 시절에 윤석열 정권의 가혹한 탄압으로부터 우리의 후보, 우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당원들이 선택하고 동의해서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청래 후보의 연임은 야당도 아니고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도 아닌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막강한 161석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 대표인데 굳이 다시 연임에 출마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니까 정청래 후보께서 더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잖아요.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에서 저는 사실 대통령 선거 지난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에 0.73%로 패배했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바로 그 다음 날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당대표 사표를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굳이 연임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지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송영길 후보께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포갑에 감옥까지 갔다 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먼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모두 당원과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평가 부분이 지지율 부분이 그렇게 낮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당원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더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 지방선거 16개 중에 12개를 이겼다라고 이제 우리 정 후보께서는 이제 승리한 선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됐건 대통령께서도 꼭 이겨야 될 것을 졌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까지도 했습니다. 많은 우리 당원들께서 일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과연 기대에 미쳤는가. 지난 2018년 선거처럼 사실 대구 경북만 빼놓고는 다 이길 것이라는 여론이 거의 중론이었는데 사실상 서울까지 패배하고 경남, 대구, 경북 네 군데를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92개인가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물론 우리가 119개로 많이 이기긴 했지만 그래서 이 결과를 그대로 시뮬레이션하면 우리 의석이 12석이 줄어들어서 현재 161석인 우리 민주당이 149석으로 과반수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정청래 후보님이 우리 민주당을 또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쉬었다가 좀 더 뭐 입각을 하시든지 했다가 다시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잘할 수 있다. 뭐 자신감은 좋으신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시각, 저나 다른 의원의 시각과 분명히 이 지방선거의 평가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 어떻게 대통령 생각이 틀렸습니까? 6월 4일 날 그 당정청이 사실상 조율해서 당대표의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런데 패배로 규정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와 당이 1년 통째로 패배로 낙인 찍힐 수 있다. 그래서 승리로 일단 규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 아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충청권 다 이겼고요. 부산, 울산도 이겼습니다. 이렇게 패배로 규정하는 순간 실제로 충청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고 안 되고는 당원들이 평가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좀 관념론인데 객관적 사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바뀌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리고 동시에 저는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평택 선거를 초벌을 안 냈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서울시장도 조국혁신당과 통합했으면 이겼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럼 안 냈어야 될 후보를 왜 전략공천을 김영남 후보를 하셨고 또 후원회장까지 맡으셨는데 왜 그런 거를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됐을까? 과연 울산시장도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으로 이긴 게 아니라 진보당과의 단일화로 사실상 이겼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국혁신당과 통합했으면 서울시장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송영길 후보님 지적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누구나 후회의 자유, 성찰의 자유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 그렇게 그랬다.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평택에서 저를 꾸짖어 주시는데 울산 연대는 잘했다고 칭찬도 한 번 더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은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이것은 패한 선거가 아니고 이긴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패배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당원들의 자존심에 참 상처를 주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